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성을 드러낸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삶을 해친다고 말입니다. 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참아야 할 단점이 아니라 즉시 거리를 둬야 할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떠오르는 얼굴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아왔는데 왜 나만 자꾸 바보가 되는 기분일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억울해서 가슴을 치게 만드는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르실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거라 자부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지기 친구에게 돈 잃고 사람 잃는 배신을 당하고 평생 뒷바라지한 자식이나 친척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소리를 듣고 믿었던 이웃의 험담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혹은 외로워서 그것도 아니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에 곁에 두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존벌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였기에 사람에 대한 통찰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성이 몹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집안에 불을 지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집안에 불을 지른 사람과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내 인생에서 당장 도려내야 할 몹쓸 사람들의 5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더 이상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분 계신가요? 내가 밥을 사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단한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진심 어린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몹쓸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첫 번째, 호의를 권리로 알고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덕을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입었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베푼 선의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번 모임 때마다 은근슬쩍 계산을 피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이 해결되면 연락 한 통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메말라 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혹시 그동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이해해 오셨나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결국 여러분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선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척박한 환경이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때 선생의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이 선생이 몰락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돌아선 그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선생이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커녕 그 누구도 선생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약용 선생이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있을 때 선생의 도움으로 벼슬자리를 얻거나 집안의 화를 면했던 이들조차 선생의 소식을 듣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선생과 연루될까 두려워 먼저 비난을 퍼붓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여 이익이 있을 때는
개처럼 꼬리를 흔들다가도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인을 무는구나.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을 에워싸던 수많은 사람 중 진심으로 고마움을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나의 호의를 자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일화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선생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유독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하려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끼니를 아껴가며 그 제자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훗날 그 제자가 출세하여 자리를 잡았을 때 선생은 내심 그가 유배지의 스승을 기억하며 따뜻한 편지 한 통이라도 보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출세하자마자 선생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정약용의 제자라는 사실이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며 스승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선생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기보다 붓을 들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물에 새기는 것과 같고 원한을 맺는 것은 돌에 새기는 것과 같다더니 저들은 은혜를 물에 흘려보내고 당연한 권리로만 남겨두었구나. 이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희생을 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혹은 나를 좋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며 가볍게 치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사고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 관계를 소중히 지키고 싶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진심입니다. 하지만 몹쓸 사람들은 그 진심의 무게를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바라고 두 번 도와주면 세 번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네 번째에 사정이 있어 거절이라도 하면 그동안 베풀었던 세 번의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인면수심이라 칭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집필한 저서들을 통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오직 의리와 감사를 아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짐승에게 먹이를 주며 내 손가락이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호의를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길어가기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기꺼이 자신의 샘물을 나누어 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샘이 마르면 이제 얻어먹을 게 없네 하며 다른 샘을 찾아 떠날 사람입니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초가 삼간 작은 방인 다산초당에 머물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때 선생을 찾아온 것은 한때의 권력가들이 아니라 선생의 진심을 알아준 소수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선생은 그들이 가져다 준 소박한 나물 한 접시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천하의 보물보다 귀한 것은 고마움을 아는 마음이라며 그들을 진정한 벗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30년, 40년 된 인연이라서 끊기 힘들다고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썩으면 과감히 베어내야 숲이 산다. 썩은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숲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연락처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고맙다고 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인맥은 허상일 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공들여 가꿀 나무가 아니라 당장 뽑아내야 할 잡초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잡초는 뽑아내지 않으면 금세운 마당을 뒤덮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영양분 삼아 자라나는 그 잡초 같은 인연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정리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끝내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몹쓸 인연들을 정리하고 오직 자신과 진정한 소수의 벗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이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호의에도 정말 고맙네라고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채우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해답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집중해 주세요.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행동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으며 여러분 편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는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조선 최고의 통찰가였던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배는 칼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입놀림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니어 세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도 몽둥이도 아닌 바로 이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혹은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자네만 알고 있어야 하네라며 조심스럽게 손해를 털어놓았던 일 말입니다.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나 자식 때문에 썩은 문드러진 속마음을 믿고 내보였는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 모임 회원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수군대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그 참담함,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털어놓은 눈물 섞인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술안주거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앞에서는 선생의 학문을 칭송하며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뒤돌아서는 역적의 가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선생의 처지를 조롱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속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은 대개 말로써 사람을 홀리고 뒤에서 혀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자와는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신나게 하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도 반드시 내 험담을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저 사람 사실은 그렇다더라,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라며 누군가의 흉을 보고 여러분의 맞장구를 은근히 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어내야 할 1순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공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험담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혹은 나만 너무 정색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적당히 고개를 끄덕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도 같이 흉보던데? 그 사람도 내 욕하더라고. 결국 여러분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가해자가 되고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둘 잃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악한 말을 듣거든 마치 귀를 씻어내듯 하고 내 입에서는 오직 향기로운 말만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남의 불행과 치부를 옮기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 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곁에만 있어도 나의 품격과 인생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립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 만나는 재미가 이야기 나누는 것인데 그 대화의 주제가 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좋은 책이나 좋은 경치를 공유하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뒤에서 칼을 품고 웃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내 등 뒤를 찌르는 칼날로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저 친구가 나한테는 잘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는 단지 여러분에게서 빼낼 정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웃고 있을 뿐입니다.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치부는 그 사람의 가장 맛있는 대화 소재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홀로 지내며 사람을 멀리하고 책과 벗했습니다. 선생은 말 많은 자들과 어울려 내 귀를 더럽히느니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100번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몹쓸 입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며 내 인생을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를 정말 기 빠지게 만드는 부류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어디 아픈 이야기, 돈 걱정하는 이야기, 세상이 말세라는 탓, 그리고 자식들이 속 썩인다는 하소연만 1년 365일 내내 반복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물론 우리 나이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서러운 일이 생기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정도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힘든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어두운 기운을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밝았던 에너지까지 검게 물들고 맙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위로는커녕 오히려 내가 온몸이 쑤시고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력과도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선비가 갖춰야 할 최고의 품격 중 하나로 평온함과 자득을 꼽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평안을 얻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참혹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남 탓이나 세상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보인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과 짜증을 퍼뜨리는 사람은 본성이 매우 지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조언이나 위로는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말만 쏟아낸 뒤 아유, 오늘 속이 다 시원하네 라며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자는 주변의 공기마저 흐리게 만든다. 그런 자와 오래 머물면 내 마음의 맑은 거울에도 먼지가 쌓이게 될 것이니 부디 내 영혼을 어둠 속에 방치하지 마라. 이 말씀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눈이 침침해지듯 어두운 말만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조차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남의 감정 쓰레기를 다 받아내야 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것만 보고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나이입니다. 아이고, 다 죽어간다. 돈 없어서 못 살겠다는 소리를 매일 듣고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다산초당의 뜰에 꽃을 심고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남의 빛을 꺼뜨리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었기에 그 방대한 학문적 성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햇살을 보러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좀 밝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라고 정중히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만남의 횟수를 단호하게 줄이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잡초를 심는 사람을 멀리하고 꽃을 심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부정적인 말 한마디보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함께 차 마시니 행복하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이상 남의 불평을 처리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아주 악질적인 부류입니다. 네 번째, 은근슬쩍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묘하게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네는 나이가 몇인데 그런 것도 몰라. 에이,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적당히 살다 가야지. 이런 말들을 마치 농담인 것처럼 혹은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조언인 것처럼 포장해서 던집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응원은커녕 찬물을 끼얹기 바쁩니다. 그거에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욕해. 이런 식의 말로 여러분의 열정에 초를 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축하해주기는커녕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라며 시기 질투 섞인 말로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인간의 예의와 존중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선생은 남을 존경하는 것이 곧 나를 존경하는 길이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자는 이미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자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옷을 잘 입거나 돈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걸어온 인생의 궤적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예우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을 굳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자신을 죄인이라며 무시하는 관리들 앞에서도 결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천박한 태도를 보며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은 내 학문을 모욕하는 일이다라며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깎아내려야만 본인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결핍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마음을 내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도전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임을 인정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시기하고 여러분의 시도를 비웃는 사람 곁에 머물면 여러분은 점차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서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예우가 있는지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말투 하나에도 나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한 사람, 은근슬쩍 우월감을 내비치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과는 당장 인연의 끈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예우해 주어야 할 나이입니다. 자네 참 대단하네. 그 나이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나를 깎아내리는 가시돋친 말들에 상처받으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이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몹쓸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5번째, 이익 앞에서는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변질시키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이다.
평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충신인 척, 의리 있는 선비인 척 행동하던 자들이 푼돈 몇 푼의 본색을 드러내는 광경을 선생은 역겨운 짐승의 짓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호기롭게 의리를 외치던 그 순간들은 사실 진정한 관계의 시험대가 아닙니다. 진짜 시험대는 나에게 손해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사라지는 바로 그 찰나에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있을 때 그를 따르던 무리는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평생을 모시겠다고 맹세했지요. 하지만 선생이 누명을 쓰고 강진의 척박한 유배지로 떨어지는 순간 그 뜨겁던 맹세는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선생이 빌려준 돈을 갚기는커녕 증거가 없으니 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하는 것은 예사실이었고 심지어 선생의 귀향지 주소조차 모른 척하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추악한 단면입니다. 나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만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달콤한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를 건네며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익계산서만 존재합니다.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내가 뽑아먹을 게 있는가? 이런 계산이 끝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계산 결과에서 손해로 분류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헌신짝보다 더 쉽게 버릴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의리가 없는 자는 인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길을 기어가는 것과 같다고 꾸짖었습니다. 푼돈 몇 푼의 친구를 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평생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라며 미련을 가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정은 오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만 남아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용도 폐기된 물건처럼 여기고 있는데 왜 여러분만 그 낡은 인연의 끈을 붙잡고 상처받고 계십니까?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자와는 결코 깊은 인연을 맺지 마라. 그들은 이익이 닿으면 반드시 너를 해칠 자들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푼돈에 흔들리는 사람, 손해 앞에서 안면몰수하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줄 마음은 이제 단 한 조각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내 인생에서 당장 도려내야 할, 아니 무조건 거리를 두어야 할 인간 5가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 5부류를 새겨보십시오. 첫째, 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며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 둘째, 앞에서는 웃지만 등 뒤에 칼을 품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셋째, 내 영혼의 기운까지 갉아먹는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어내는 사람. 넷째, 농담을 빙자해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째, 오직 돈과 이익에 따라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특히 인생의 고개를 넘어 황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 고귀한 시간을 왜 나를 아프게 하는 몹쓸 사람들과 싸우고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가슴에 멍이 들도록 상처받는데 쓰셔야 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이자 방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서 안 된다고 말하며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참혹한 고독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생은 본성이 몹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집안에 불을 지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안에 불이 났는데 언젠가는 꺼지겠지라며 기다리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정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네라며 망설이고 계실 건가요? 불길이 내온 삶을 태워버리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공자도 말씀하셨고 정약용 선생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요.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외톨이가 될까봐, 남들이 나를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비참한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을 돌보며 내면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가장 고귀하고 우아한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다산초당에서 홀로 지내며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만약 한양에 썩은 인맥들의 미련을 두고 그들과 편지하며 시간을 낭비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다산의 지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에게 고독은 창조의 시간이었고 나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독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던 그 무거운 인연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내가 먼저 그 짐을 내려놓아야만 내 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연,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고마운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더 잘 들 듯 썩은 인연을 비워낸 여러분의 마음자리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볕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복잡했던 인간관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차고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몹쓸 인연에게도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을 도둑맞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타인의 무례함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과 동료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듯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와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덕분에 더 평온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이에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자 선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편안해져라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